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장이나 대장을 뜻하죠. 그래서 장감염 하면 소장이나 대장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원충과 같은 병원체가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뜻해요. 장감염에 걸리게 되면 대표적인 증상으로 설사, 복통, 구토, 발열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KCD 우리 질병분류에서는 이러한 장감염을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분류 원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균부터 보도록 할게요. 세균이 원인인 장감염은 A00부터 A05까지 분류를 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질환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살모넬라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균성 장감염은 A00부터 05까지 분류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시면 돼요. 각각의 질환명을 모두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세균성 장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A00부터 A05까지 분류를 한다. 이번에는 바이러스 장염입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인 장감염은 A08로 분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장염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장감염은 A08로 분류를 한다. 다시 정리를 하면 세균성 장염은 A00부터 A05, 바이러스성 장염은 A08로 분류한다. 자, 이번에는 A09 코드입니다. A09 코드는 감염은 맞아요. 감염은 맞아서 A 코드가 오긴 오는데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감염성 질환이긴 한데 어떤 세균이고 어떤 바이러스인지 원인균이 확인되지 않았을 땐 A09를 사용한다. 이번에는 비감염성 위장염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코드들은 감염성이었는데 지금은 B가 붙어서 감염성이 아니다. 감염성일 때만 A 코드를 줄 수가 있는데 비감염성일 경우에는 A 코드를 줄 수가 없다. 비감염성 위장염이 나왔을 때는 감염성 질환이 아닌 소화기 계통인 K 코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비감염성 위장염은 감염이 아니다. 만약에 감염이었다면 A 코드를 줬을 거예요. 감염이 아니다 라는 것은 원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경우를 뜻하게 되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니고 약물이나 염증성 장 질환 등 비감염성 원인으로 발생한 위장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장염이라고 해서 모두 A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성일 경우에만 A, 비감염성일 경우에는 K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한 페이지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감염성일 경우에는 A, 비감염성일 경우에는 소화기 계통인 K 코드를 부여한다. 이제 실제 KCD 책에서 코드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염성 위장염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KCD는 3권 색인 책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는 게 이제 1권 본표가 되겠습니다. 항상 KCD를 찾을 땐 순서가 뭐부터다? 3권 색인 책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감염성 위장염에서 선도어는 위장염이 되겠습니다. 이응 부분에서 위장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위장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감염성 위장염이기 때문에 대시 하나짜리로 감염성으로 내려가시면 되죠. 그래서 위장염에서 감염성, 그래서 A 09.0이 나온다. 여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항상 확인은 어디에서 한다? 본표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A09.0 감염성 기원의 기타 상세물명의 위장염, 결장염. A09는 언제 준다? 감염성 장염은 맞는데 원인균을 모를 때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A09.0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비감염성 위장염을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3권 색인에서 먼저 찾고 1권 본표에서 최종 확인을 합니다. 비감염성 위장염에서도 선도어는 위장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장염,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았던 위장염 페이지에서 감염성은 A09였는데 쭉 내려오다가 대시 하나짜리에 비감염성을 찾으시면 K52.9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장염은 위장염인데 감염성일 경우에는 A 코드,
A가 감염성 질환을 뜻하게 돼요. 비감염성 질환일 경우에는 감염성이 아니기 때문에 A 코드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K 코드를 주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염성 위장염일 경우엔 A 코드, 비감염성 위장염일 경우에는 K 코드를 준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감염성일 경우에는 A 코드를 주고 비감염성일 경우에는 K51을 준다.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으로 감염성인지 비감염성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되는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감염성이면 A, 비감염성이면 K 코드.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이기 때문에 A 코드를 줄 수가 있는 거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가 되고 가장 흔하게 폐를 침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나 림프를 통해 신장, 신경계, 관절 등 다른 장기로도 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폐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로도 퍼질 수가 있다. 결핵에서 가장 중요한 병리학적인 특징은 바로 유가종 형성입니다. 결핵균이 폐에 감염되게 되면 우리 몸은 그 균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려워서 면역세포들이 결핵균을 둘러싸 유가종을 형성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가종 중심부 조직이 괴사하면서 사진 모양처럼 치즈 모양의 걸락괴사가 나타납니다. 걸락괴사가 나타나는 것이 결핵을 대표하는 병리학적 특징입니다. 폐 결핵에서 중요한 점은 중심부 걸락괴사, 걸락괴사라고 하는 것은 황백색의 치즈처럼 생긴 괴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결핵의 특징이다. 그래서 결핵하면 걸락괴사. 결핵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A15와 16.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폐결핵은 A15와 16을 통해서 주고 그러면 폐결핵 중에서 A15와 16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고 A17은 신경계 결핵이에요. 뇌와 척수와 관련된 결핵. A18은 이제 다른 장기의 결핵이에요. 폐 말고 신장이나 관절이나 근육에 생긴 결핵을 우리가 폐외 결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A19는 좁쌀 결핵이라고 해서 결핵이 좁쌀 모양처럼 막 생기는데 이것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좁쌀 결핵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큰 분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 결핵은 A15에서 16, 신경계에 발생한 결핵은 A17, 다른 장기에 발생한 결핵은 A18, 전신으로 좁쌀 모양으로 생긴 결핵은 A19가 되겠습니다. 폐 결핵에 해당하는 A15와 16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A15와 16은 폐에 발생한 결핵이에요. 폐 결핵은 결핵인데 A15와 16을 나누는 기준은 객담 검사나 배양 검사나 PCR이나 조직 검사에서 결핵균이 확인되었을 때 15를 주고요. 확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A16을 줍니다. 검사에서 결핵균 자체가 확인이 되었을 때는 A15를 주고요. 반대로 임상적으로는 폐결핵이에요. 엑스레이 등 영상 검사에서는 폐결핵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핵균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A16을 주게 됩니다. 즉 A15와 16은 폐결핵인데 결핵균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을 때는 15, 결핵균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A16을 부여하게 됩니다. 폐결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핵균이 확인되었느냐 확인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A15와 16을 부여한다. A15와 16이 폐결핵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또 결핵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입니다. 공동 캐비티라고 합니다. 그럼 캐비티가 뭔지 알아야겠죠? 캐비티라고 하는 것은 결핵으로 인해 폐 조직이 괴사되어 생긴 빈 공간, 구멍이
구멍이 생긴 것을 말해요. 폐에 구멍이 생긴 것을 우리가 공동이라고 한다. 이 공동이 왜 중요하냐면 먼저 우리가 앞에서 A15인지 16인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폐의 구멍 여부에 따라서 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공동의 유무로 이제 5단위를 세분류하게 됩니다. 의무기록에서 캐비티와 관련된 표현이 있는지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폐 결핵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폐 결핵은 A15와 16을 먼저 줄 수가 있다.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균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균이 나왔으면 A15, 균이 나오지 않았다면 A16으로 결정을 한다. 여기까지 보고 또 중요한 게 공동의 여부입니다. 폐에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또 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폐 결핵에서는 첫 번째로 균 확인을 한 뒤에 공동의 여부를 같이 확인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A17 코드이고요. A17 같은 경우에는 폐 결핵은 아니에요. 이제 A17은 신경계 결핵입니다.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뇌, 척수, 또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막에 발생하는 결핵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결핵성 수막염이 A17로 들어가게 돼요. 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세 겹의 막이죠. 결핵성 수막염은 A17로 들어간다. 우리가 A15와 16을 폐결핵이라고 하고 그 외 기타 장기는 A18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A18이라고 하는 건 폐 이외의 장기에 발생한 결핵을 뜻하고요. 그래서 림프절, 뼈, 관절, 신장, 장, 피부 등 폐가 아닌 다른 장기에 발생한 결핵을 뜻하게 됩니다. A18에서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번표와 별표로 표현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오늘 KCD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19라고 하는 것은 전신에 확산되는 결핵을 뜻해요. 사진처럼 결핵이 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좁쌀 모양처럼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확산되는 결핵을 우리가 속립성 결핵 또는 좁쌀 결핵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좁쌀 모양의 병변은 매우 위험한 결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T에서는 결핵이 이런 식으로 보여요. 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구멍이 생겨 있죠? 이것을 우리가 구멍, 공동, 캐비티라고 했습니다. 캐비티에 따라서 5단위가 결정되니까 의무기록에서 캐비티라는 표현이 있는지 반드시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지금 좁쌀 모양처럼 결핵이 번지고 있는 속립성 결핵, 즉 무슨 결핵이다? 전신에 생기는 결핵이다. 전신으로 퍼지는 좁쌀 모양의 결핵은 코드가 A19 라고 했습니다. 같이 KCD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볼 코드는 조직학적으로 확인이 된 공동이 있는 폐결핵이다. 자, 먼저 사전 찾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핵은 결핵인데 폐결핵이다. 폐와 관련된 결핵일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세균이 발견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A15와 16으로 찾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사전을 찾기 전이지만 조직학적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A15를 줄 수 있었던 거고요. 공동의 여부도 중요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동이 있다고 표현이 되었으니까 공동이 있을 때는 5단위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함께 사전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결핵을 찾을 때는 선도어를 결핵으로 잡고요. 항상 KCD의 시작은 3권 색인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색인책에서 기억 부분에서 결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폐에 확인된 조직학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공동이 없었다면 A15.2 하나 그대로 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는 공동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A15.20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코드를 찾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15.20이라고 하는 것은 A15는 결핵균이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A15가 왔고요. 1, 2, 3, 4, 5 마지막에 이 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공동의 유무를 표현하게 된다. 공동이 없었다면 1로 왔을 거고 공동이 있었기 때문에 0으로 오게 된 겁니다. 자, 다음은 결핵성 수막뇌염입니다. 지금 수막뇌염이죠. 뇌, 척수, 수막과 관련된 것들은 다 A17로 주게 됩니다. 결핵에서 늘 선도어는 결핵이고요. 결핵으로 인해서 수막뇌염이 생겼죠. 그래서 대시 하나짜리에서 수막뇌염으로 내려오게 되면 A17
17.81 검표, G05.0 별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핵이 폐가 아니기 때문에 A15나 16이 올 수 없고, 수막 뇌염이라고 하는 것은 뇌, 척수, 수막과 관련된 건 신경계통인 A17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나왔을 때 이제 검표와 별표로 나왔는데, 검표는 원인, 별표는 결과라고 했습니다. 원인과 결과예요. 자, A는 감염성 질환이죠. 그래서 결핵을 뜻하게 되고요. G가 의미하는 것은 신경계통입니다. 그래서 결핵으로 인해서 수막뇌염이 생겼다. 검표와 별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서 찾아볼 단어는 신장결핵입니다.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폐가 아니죠. A15나 16을 줄 수가 없다. 신장은 신경계통도 아니죠. 그래서 그 외 장기로 분류가 돼서 A18로 분류가 될 거예요. 결핵은 폐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생길 수가 있다. 신장 결핵에서도 선도어는 결핵이 되겠고요. 결핵인데 어디에 생겼다? 신장에 생겼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대시 하나짜리에 신장을 찾으면 A18.10 검표, N29.1 별표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A18이라는 점이죠. A18은 폐도 아니고 신경계도 아니고 다른 그 외 기타 장기일 때 A18을 주게 된다. 원인과 결과이다. A가 의미하는 것은 결핵이죠. 감염성 질환인 결핵이 될 거고, N은 비뇨계통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그래서 신장은 우리 소변을 만드는 비뇨계통이어서 N 코드가 온 거예요. 단순하게 KCD에서 선도어를 찾고 코드를 찾는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 찾은 코드를 보고 이 코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독이란 트레포네마 팔리듐이라는 메독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이기 때문에 A 코드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고요. 메독은 주로 성접촉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이에요. 하지만 성접촉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 엄마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감염되는 선천성 메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메독은 1기, 2기, 3기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만성 감염병이고요. 메독이 무서운 이유는 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피부뿐만 아니라 심혈관계나 신경계까지 여러 장기에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진단과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만성 감염병 메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독은 1기 메독, 2기 메독, 잠복 메독, 3기 메독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1기 메독에서는 감염이 되었는데 감염 부위에 통증이 없는 궤양, 우리가 이것을 경성하감이라고 합니다. 1기 메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경성하감이다. 경성하감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 없는 궤양을 의미한다. 2기 메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균이 전신으로 퍼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 발진이 특징이 되겠고, 잠복 메독에서는 환자가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우리가 VDRL을 메독 검사라고 하는데 이 메독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것이 잠복 메독입니다. 증상은 없는데 메독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것이 잠복 메독. 메독을 치료하지 않으면 가장 마지막 단계인 3기 메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3기 메독으로 진행이 되면 고무종이나 심혈관계 질환, 신경매독 등 심혈관 계통이나 신경에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독은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A50은 선천성 매독입니다. 선천성이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임신 중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감염이 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선천성 매독을 조기와 만기로 나누는 기준은 2세입니다. 2세를 기준으로 2세 미만이면 조기, 2세 이후면 만기,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기준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선천성 매독의 조기와 만기를 나누는 기준은 2세이다. 선천성 매독의 병리학적으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허친스 치아입니다. 허친슨 치아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치아가 고르지 않고 드라큘라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림과 같은 허친슨 치아가 선천성 매독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간질, 각막염, 감감신경성 난청 등의 대표적인 임상 소견이 있습니다. 그럼 케이시즈를 통해 같이 분류해 보겠습니다. 두 예시 모두 선천성 매독입니다. 똑같은 선천성 매독 A50으로 분류가 될 건데 4단위가 지금 하나는 2, 하나는 7로 나뉘죠. 여기에서 나누는 기준은 환자 나이 2세를 기준으로 조기와 만기로 나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세이므로 2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을 때 조기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3세이므로 2세 이후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겠습니다. 선천성 매독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이의 기준을 알아야 되고 이 나이의 기준에 따라서 조기인지 만기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선천성 매독은 환자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KCD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KCD를 찾을 때 늘 시작은 우리 3권 색인 책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매독에서 선천성 매독이든 후천성 매독이든 잠복 매독이든 매독의 선도어는 늘 매독입니다. 그러면 매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 부분에서 쭉 내려가면서 매독을 먼저 찾으시면 돼요. 매독에서 대시 하나짜리에서 이제 선천성을 찾으시면 선천성 매독이 되고요. 우리가 선천성 매독에서 조기와 만기를 나누는 기준은 생후 2년이라고 했습니다. 1년일 때는 조기여서 대시 2개 조기로 내려가서 A50.2를 줄 수 있고요. 3세라고 하는 것은 2세가 넘었죠. 그래서 만기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는 A50.2, 만기는 A50.7, A50이 의미하는 것은 선천성이라는 뜻이고 4단위 수가 하나는 7, 하나는 2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4단위 수가 조기인지 만기인지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 A51과 A52는 후천성 매독입니다. 후천성 매독도 2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환자의 나이가 아니라 감염 후 2년 이내인지 감염 후 2년 이후인지에 따라서 조기와 만기로 나뉜다.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2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선천성은 환자의 나이 2세를 기준으로 하고요. 후천성은 나이가 아니라 감염 후 2년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국가시험에서도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KCD에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명을 보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후천성 매독을 구분하는 기준은 감염 후 2년을 기준으로 2년 안쪽에 있으면 조기, 2년 후에 있으면 만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은 조기, 3년은 만기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후천성 매독은 감염 후 2년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잠복 매독은 A53으로 분류를 하고 국가시험에서도 특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잠복 매독이라고 하는 것은 임상 증상은 없는데 혈청 반응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상태가 잠복 매독입니다. 잠복 매독에서도 감염 후 2년 이내이면 A51, 2년 이후이면 후천성 매독에 52 코드를 줄 수가 있는데 감염 시기를 알 수 없을 때는 A53을 주게 된다. 그럼 같이 KCD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잠복 매독이고요. 증상은 없는데 매독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다. 하지만 감염 시기를 알 수가 없다. 감염 시기를 알 수 있으면 A51이나 52로 분류를 할 텐데 감염 시기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53이 나올 거예요. 그럼 KCD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복성 매독은 선도 똑같이 매독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잠복성이 나오게 돼요. 잠복성은 A53.0이고요. 이 A53.0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 후 몇 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다. 즉 감염 시기를 알 수 없을 때 A53을 줄 수 있고요.
있고요. 잠복성 매독이어도 감염 후 2년 이상, 감염 후 2년 미만, 감염 기간을 알 수 있으면 A51이나 A52 후천성 매독으로 분류를 해주어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선천성 매독은 A50으로 분류하고 후천성 매독은 A51, 52, 53 중에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감염 시기를 아예 모르면 A53, 감염 시기를 알고 감염 후 2년 이상이면 52, 감염 후 2년 미만이면 A51 코드를 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독은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가 됩니다. 핵심은 먼저 선천성인지 아니면 후천성인지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선천성 매독일 경우에는 2세를 기준으로 조기와 만기를 나눈다. 네, 이제 4단위 수가 조기인지 만기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후천성 매독은 나이가 아니라 감염 후 2년 이내인지 2년 이후인지에 따라서 조기와 만기로 나뉘어진다. 또한 감염 시기를 알 수 없으면 잠복 매독인 A53 코드를 준다.